십이신살과 십이운성, 그리고 예순갑자의 진짜 의미.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십이신살, 십이운성, 예순갑자라는 개념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각각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건 통계학에 가깝고 어떤 건 양간 중심이라 음간에는 맞지 않고 어떤 건 천간이 아니라 지지 중심으로 봐야 규칙성이 보입니다. 하나씩 풀어서 이야기해볼까요? 먼저 기구한 팔자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경금일간인데 뿌리가 없어서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양인 겁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인후합이 강하게 극을 해서 더욱 힘든 상황을 만듭니다. 병진연생이라 신금이나 자수가 올 때 진토가 수국을 이루면서 병화가 사라지는 현상까지 발생합니다. 이런 사주는 무토에 기대야 합니다. 무토의 뿌리가 인중무토, 즉 개수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서 정신적인 부분을 케어하는 쪽으로 가는 게 이롭습니다. 그런데 금기운을 강하게 쓰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종교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겁재에 기댈 수밖에 없으니 삶이 더욱 힘들어지죠. 무토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무토가 인목을 데리고 오는데 이 인목이 인호반합을 해서 경금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추위를 해소하는 면에서는 좋지만 경금이 너무 약해서 깨질 수 있으니 은은한 화기운이 필요합니다. 신약한 경금이 무토 편인을 잘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을 탐내지 않고 학문적인 길을 가는 게 유일한 답입니다. 전생과 현생의 관계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전생에는 신금 일간이 남자를 데리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다른 여자가 남자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현생에서는 처음에 다른 여자가 남자를 데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남자를 데리게 됩니다. 이건 남자를 데리고 있는 게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황의 변화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사주는 영성적 공부가 필요합니다. 실체가 있는 영성적 공부, 즉 노트 필기가 가능한 종교 교리, 심리, 철학 공부 같은 게 이롭습니다. 타로 같은 분야에서도 영감이 중요하지만 철학적인 성찰을 동반해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명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적인 성찰 없이 배우면 오히려 악화될 수 있고 철학적 힘을 끌고 가지 못하면 무속인이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내후년인 무신년에는 남편 자리와 신호 격각이 발생하니까 무토를 꼭 잡아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십이신살, 십이운성, 예순갑자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전에 명리학의 시작점에 대한 논쟁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입춘이 아니라 동지를 새해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인시가 아닌 자시로 보는 것과 같은 논리죠. 그런데 역학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서로 엇박자나게 크로스되는 게 이치에 맞습니다. 지구의 시작을 자시로 보고 우주의 시작을 인월로 보는 건 음양의 크로스 이치에 따른 겁니다.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라 엇갈리면서 돌아가는 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십이신살은 중국과 일본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오직 한국에만 존재하죠. 명리, 불교, 무속이 결합된 형태로 통계학에 가깝습니다. 무속인들이 사람들의 운명을 관찰하면서 통계적으로 발견한 현상입니다. 삼합을 기준으로 하는데 두 번째 글자가 주인공이 됩니다. 겁살, 도화살, 반한살, 지살, 장성살, 화개살, 망신살, 육해살, 천살, 역마살, 제살, 월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지를 중심으로 뽑았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일지를 중심으로 뽑는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만세력을 보면 연지 중심, 일지 중심, 일간 중심의 세 줄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운이나 세운에서는 십이신살이 두 줄로만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간을 중심으로 십이신살을 뽑는 건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제외되었습니다. 갑목은 해묘미, 을목은 인호술 등 일간별로 운동성이 달라서 복잡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연지 중심의 일열은 남들이 보는 나의 모습, 즉 간판 같은 겁니다. 일지 중심의 이열은 내가 실제로 느끼는 나의 모습이고요. 일간 중심의 삼열은 나의 정신, 나의 머릿속, 즉 무의식으로 해석합니다. 각 신살의 의미를 보면 극단적입니다. 겁살은 겁재와 같아서 주식 투자에서 대박 아니면 쪽박처럼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연살, 즉 도화살은 매력적일 수도 있지만 몸을 함부로 굴리거나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반한살은 편안함을 의미하지만 서둘러야 할 때 편안하게 있다가 일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지살은 내가 개척하는 건데 잘 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장성살은 군인 장성처럼 대빵이 되는 건데 남의 말을 듣지 않아서 망할 수도 있습니다. 화개살은 화려함을 덮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건데 공부했으면 좋습니다.
망신살은 남들 앞에 드러날 수도 있지만 망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육해살은 6가지 해로움, 일찍 죽음, 무속인 팔자 등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천살은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못되게 살면 천벌을 받습니다. 역마살은 늙은 말이 채찍질에 억지로 가는 것처럼 가기 싫어도 멀리 가게 됩니다. 제살은 겁재와 유사하고요. 월살은 주변이 깜깜하지만 달빛 하나로 희망을 찾는 것처럼 상황은 안 좋지만 희망의 끈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12신살은 좋거나 나쁜 극단적 해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천간을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지지만 보는 겁니다. 12운성은 또 다릅니다. 한 글자의 힘의 크기를 사람의 인생에 빗대어 설명한 겁니다. 태어남,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병, 사묘, 절, 태, 양의 12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양간 중심의 이론입니다. 고서에서 양간에 대해서만 다뤘거든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음간도 12운성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양이 태어날 때 음이 죽는다는 식의 대칭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음간의 운동성은 양간과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양간과 똑같이 대칭적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한 겁니다. 고서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음간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에서 한 학자가 12운성을 정리한 책이 대박났는데 내용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오히려 명리학의 인기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목욕이 있으면 부인이 벗는 걸 좋아한다거나 월지에 목욕이 있으면 어머니가 음탕하다는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12운성의 목욕과 12신살의 연살이 겹치면 더욱 자극적인 해석이 나왔죠. 일지에 묘지가 있으면 남편이 죽는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순갑자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순갑자를 천간 중심이 아니라 지지 중심으로 봐야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수에서 시작해서 해수로 끝나는 지지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간목에서 시작해서 을목으로 끝나는 것처럼 양간으로 시작해서 음간으로 끝나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건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 배열과 일치하며 각 오행의 친화력을 나타냅니다. 공망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봐야 합니다. 공망은 천간 중심으로 보다 보니 지지가 비어버리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인데 잘못된 접근입니다. 공망을 전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지만 공허하고 망한다는 식의 극단적인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오행의 운동 에너지를 보면 규칙성이 보입니다. 목은 시작, 화는 팽창, 토는 과도기, 금은 결실, 수는 종말을 의미합니다. 화의 사이클은 운동 에너지가 가장 강합니다. 이건 음과 양이 만날 때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원리와 일치합니다. 수의 사이클은 운동 에너지가 가장 적은데 위아래가 똑같은 글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운동 에너지가 적습니다. 예순갑자는 마치 성경이나 전설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목은 시작했으므로 결실이 깨지는 것처럼 각 오행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양간과 음간의 사이클은 속도가 다릅니다. 갑자의 에너지는 경호에서 바뀌고 을에서 끝나지만 을의 에너지는 신사에서 바뀌고 병술에서 끝납니다. 예순갑자는 명리와 주역 공부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천간 중심이 아니라 지지 중심으로 보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12신살은 통계학이고 12운성은 양간 중심이라 한계가 있고 예순갑자는 지지 중심으로 봐야 규칙성이 보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 섞어서 쓰면 안 됩니다. 각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해야 합니다.